제인과 엘리자베스가 단둘이 있게 되자 전에 조심스럽게만 빅리를 칭찬하던 제인은 언니에게 자신이 그를 얼마나 크게 감탄했는지를 털어놓았다. 그분은 젊은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사려 깊고 유쾌하며 활발하고 그렇게 행복한 태도는 본 적이 없어요. 자연스러운 기품 속에 완벽한 예의가 담겨 있잖아요. 게다가 잘생겼잖아. 엘리자베스가 대꾸했다. 젊은이라면 그것도 가능하다면 꼭 갖춰야지. 그걸로 인격이 완성되는 거야. 두 번째로 춤을 청해 주셨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 그런 칭찬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거든. 정말? 난 오히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우리 둘의 큰 차이야. 너는 늘 칭찬에 놀라고 나는 전혀 안 그래. 그가 널 다시 청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해. 내가 다른 여자들보다 5배는 예쁘다는 걸 못 볼 수가 없잖아. 그건 그의 기사도 덕분이 아니야. 아무튼 그는 분명히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그를 좋아해도 된다고 허락해 줄게. 사실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는 훨씬 더 멍청한 이들도 있었으니까. 정말이지. 넌 정말 너무 사람들을 쉽게 좋아해. 누구에게서도 흠을 보지 못하잖아.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눈에는 다 괜찮고 다정한 것 같아.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난 누구든 성급히 비난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언제나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해. 알아. 그래서 늘 놀랍지. 내가 그렇게 현명하면서도 남의 어리석음이나 허튼 소리를 전혀 못 본 척 하다니. 솔직한 척 하는 건 흔하거든. 어디서든 볼 수 있어. 하지만 아무런 꾸밈 없이 남의 좋은 점은 더 빛나게 말하고 나쁜 점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 건 너만의 특징이지. 그런데 너는 그분의 누이들도 좋아하니? 그들의 태도는 그분만큼 좋진 않았잖아. 처음에는 확실히 그렇지 않았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아주 괜찮은 분들이었어. 특히 빅리 양은 오빠와 함께 살며 살림을 맡게 된다는데 내 생각엔 훌륭한 이웃이 될 거야. 엘리자베스는 잠자코 들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 무도회에서의 그들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호감을 살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언니보다 관찰력이 날카롭고 성격이 덜 유순했으며 자신이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도 아니었기에 판단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사실 그들은 겉모습은 아주 세련된 숙녀들이었다. 기분이 내킬 땐 친절하고 마음 먹으면 누구에게든 잘 대해줄 능력도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만하고 자만심이 강했다. 외모도 제법 준수했고 런던의 인류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2만 파운드의 재산을 가지고 버는 것 이상으로 씀씀이가 크며 늘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러니 자신들을 높게 평가하고 타인을 깔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잉글랜드 북부의 존경할 만한 가문 출신이었는데 이는 자신들의 재산이 사실상 장사로 일군 것이라는 사실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게 여겼다. 빅리 씨는 아버지에게서 거의 10만 파운드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아버지는 원래 영지를 사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빅리 씨도 역시 영지를 살 마음이 있었고 종종 어느 지역이 좋을지 정하기도 했지만 이미 좋은 집과 영지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에 그의 온화한 성격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가 네더필드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고 영지 매입은 후대에 맡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의 누이들은 그가 자기 영지를 갖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비록 지금은 세입자 신분일 뿐이었어도 그의 집안 살림을 맡는 것에 전혀 불만이 없었고 언니 허스트 부인 또한 재산보다는 체면이 앞선 남편과 결혼했음에도
집이 편리할 때는 기꺼이 자신의 집처럼 여겼다. 빅리 씨가 성년이 된 지 채 2년이 안 되었을 무렵 우연한 추천으로 네더필드 하우스를 보게 되었다. 그는 반 시간 정도만 둘러보았는데 집의 위치와 주요 방들이 마음에 들었고 집주인의 칭찬에 만족하여 곧바로 계약을 맺었다. 그와 다하시 사이에는 성격이 크게 달라도 굳건한 우정이 있었다. 빅리는 그의 너그러움과 개방적이고 유연한 성격으로 다하시에게 호감을 주었지만 두 사람의 성향은 극명히 달랐고 자신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하시는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다하시의 애정에 대한 빅리의 신뢰는 절대적이었고 그의 판단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이해력 면에서는 다하시가 우위였다. 빅리도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다하시는 더 영리했다. 그러나 그는 거만하고 과묵하며 까다로웠다. 그의 예의범절은 흠잡을 데 없었지만 결코 친근하진 않았다. 그 점에서 그의 친구가 훨씬 더 나았다. 빅리는 어디서든 환영받았고 다하시는 늘 불쾌감을 주었다. 그들이 메리턴 무도회에 대해 말한 방식은 매우 특징적이었다. 빅리는 일생에 그렇게 유쾌한 사람들과 예쁜 소녀들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모두가 친절하고 세심했으며 격식도 없고 딱딱함도 없어서 곧 방한 사람들과 친해진 기분이었다. 그리고 베넷 양에 대해서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다하시는 아름다움도 패션도 없는 사람들 모임일 뿐이라며 누구에게도 관심을 느끼지 못했고 누구로부터도 즐거움이나 환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베넷 양이 예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웃음이 지나치다고 평했다. 허스트 부인과 그녀의 동생은 그 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제인을 칭찬하고 좋아했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아가씨이며 더 알고 지내는데 전혀 꺼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제인은 사랑스러운 아가씨로 자리매김했고 빅리 씨는 그런 칭찬을 근거 삼아 마음대로 그녀를 생각할 권리를 얻었다. 롱본에서 조금만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베넷 가족과 특히 친밀한 가문이 살고 있었다. 루카스 경은 한때 메리튼에서 장사를 하며 그럭저럭한 재산을 모았고 시장으로 재직 중 국왕께 연설을 올린 공으로 기사직위를 받았다. 그 영예를 다소 지나치게 의식했던 탓인지 그는 곧 자신의 장사와 작은 시장마을 생활의 실증을 느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접고 가족과 함께 메리튼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집으로 이주했는데 그때부터 그 집은 루카스 로지라 불리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 지위를 기쁘게 되새기며 더 이상 장사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데만 몰두할 수 있었다. 신분 상승에 자부심을 느끼긴 했지만 그렇다고 잘난 체하거나 거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누구에게나 정성껏 대하는 사람이었다. 본래 성품이 온순하고 친절했으며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의 아련 이후에는 더욱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 루카스 부인 역시 무난하고 인정 많은 여인이었으며 베넷 부인에게는 귀찮을 만큼 지나치게 똑똑하지도 않았으므로 훌륭한 이웃이었다. 그들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맏딸은 27살쯤 된 총명하고 이해심 깊은 아가씨로 엘리자베스와 절친한 친구였다. 루카스 양들과 베넷 자매들이 무도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무도의 다음 날 아침 루카스 양들이 롱본을 찾아왔다. 샬럿, 어젯밤 무도의 출발은 좋았구나. 베넷 부인이 억지로 점잖게 말하며 루카스 양에게 말했다. 빅리 씨의 첫 번째 파트너였잖니. 네, 하지만 그는 두 번째 상대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아, 제인을 말하는 거구나. 그와 두 번이나 춤췄으니까. 분명 그것은 제인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표시지. 사실 나도 그렇다고 믿어.
무슨 얘기를 들은 것도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아마 로빈슨 씨 얘기였을 거야. 아마 제가 엿들은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네요.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로빈슨 씨가 빅리 씨에게 메리튼 무도회가 어떠냐고, 예쁜 여자가 많지 않냐고, 그중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물었는데 빅리 씨가 바로 대답했죠. 장녀 베넷 양이 틀림없다. 이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요. 세상에, 그거야말로 분명한 표현이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잖니. 내 엿들은 게 엘리자의 것보다 훨씬 의미 있었죠. 샬럿이 말했다. 다하시 씨의 말은 빅리 씨만큼 들을 가치가 없잖아요. 불쌍한 엘리자. 고작 그럭저럭 괜찮다라니. 샬럿, 우리 엘리자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라. 베넷 부인이 거들었다. 그 불친절한 인간은 아주 불쾌한 사람이라서 오히려 그가 마음에 들어 했다면 그게 불행이었을 거야. 롱 부인이 그러더구나. 어젯밤에 자기 옆에 반 시간이나 앉아 있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더래. 정말이에요, 어머니? 작은 착오가 있지 않을까요? 제인이 말했다. 저는 다하시 씨가 롱 부인과 얘기하는 걸 봤어요. 맞아. 하지만 그건 롱 부인이 결국 먼저 네더필드가 어떠냐고 물어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한 거야. 그런데도 말하기 싫어서 몹시 언짢아 했다고 하더라. 빅리 양이 말하길 제인이 끼어들었다. 그는 친한 사이가 아니면 별로 말을 하지 않는데 가까운 이들과는 무척 유쾌하다고 하더군요. 난 한마디도 못 믿겠다 얘야. 정말 그렇게 유쾌하다면 롱부인과도 얘기했겠지. 내 생각엔 이래. 그가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건 누구나 하는 말이야. 롱부인이 마차가 없고 허름한 상마차를 타고 무도에 왔단 얘기를 들어서 괜히 무시했을 거야. 나는 그가 롱부인과 얘기하지 않는 건 신경 쓰지 않아. 루카스 양이 말했다. 다만 엘리자랑 춤췄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번에는 리지,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그와 춤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건 약속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절대 그와 춤추지 않겠어요. 그의 오만함이야말로 루카스 양이 이어 말했다. 보통 사람들의 교만만큼 불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겐 변명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훌륭한 집안, 막대한 재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청년이 자신을 높게 평가한다 한들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제 표현이 허락된다면 그는 교만할 권리가 있다고 해야겠네요. 그 말은 맞아.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의 교만쯤은 기꺼이 용서했을 거야. 교만은 아주 흔한 결점이지. 메리가 말을 못했다. 그녀는 자기 반성을 유난히 뽐내는 성격이었다. 내가 읽은 바에 따르면 인간 본성은 교만에 아주 취약하고 우리 대부분은 실제든 상상이든 자기 어떤 장점을 두고 자부심을 간직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대. 그런데 허영심과 교만은 달라. 종종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구분해야 해.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이고 허영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것이지. 내가 다하시 씨처럼 부자라면 루카스 집 아이 하나가 끼어들며 말했다. 나도 교만해도 상관 안 할 거예요. 사냥개 떼를 거느리고 매일 와인 한 병씩 마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셔야 할 양보다 훨씬 더 마시는 거구나. 베넷 부인이 말했다. 내가 너를 보면 당장 그 병을 뺏어버릴 거야. 소녀는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주장했고 부인은 기어이 뺏겠다고 맞섰으며 그 말싸움은 방문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롱본의 숙녀들은 곧 네더필드의 숙녀들을 방문했다. 예의에 따라 그 방문은 곧 되돌려졌다. 베넷 양의 상냥한 태도는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의 호감을 점차 얻었고 어머니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성가신 인물로 어린 자매들은 대화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졌지만 두 맏딸과는 더 잘 알고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제인은 이런 관심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나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거의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전히 거만함을 보았고 심지어 자신의 언니조차 예외는 아니었기에 그들을 좋아할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이 제인에게 보이는 친절은 아마도 오빠의 찬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빅리가 제인을 흠모한다는 것은 만날 때마다 분명히 드러났고 제인 역시 처음부터 품었던 호감을 점점 더 깊은 애정으로 키워가고 있음이 그녀에게는 명백해 보였다. 그러나 제인은 강한 감정을 품으면서도 평정한 성격과 늘 밝은 태도를 지녔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을 눈치챌 염려는 거의 없었다. 이 점을 엘리자베스는 친구 샬롯 루카스에게 이야기했다. 대중을 속일 수 있다는 게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 샬롯이 대답했다. 하지만 너무 숨기기만 하면 불리할 수도 있어. 만약 여자가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까지 감춘다면 그를 붙잡을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 그때 가서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이 무슨 위로가 되겠니? 거의 모든 애정에는 감사나 허영심이 섞여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안전하지 않아. 시작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지. 가벼운 호감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대부분은 상대의 격려가 필요하지. 열의 아홉은 여자가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애정을 드러내는 편이 나아. 빅리가 내 언니를 좋아하는 건 틀림없지만 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언니는 본성상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도와주고 있어. 내가 보기에도 알 수 있을 정도인데 빅리가 바보 아닌 이상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잖아. 엘리자, 내 언니의 성품을 너만큼 아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것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알아차리기 마련이야. 충분히 자주 본다면 그렇겠지. 하지만 빅리와 제인이 제법 자주 만난다고 해도 긴 시간을 함께하는 건 아니잖아. 게다가 늘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보니 매 순간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제인은 단 한 번의 반 시간이라도 그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해야 해. 일단 그를 확실히 붙잡으면 그때 가서야 얼마든지 사랑에 빠질 여유가 생기는 거지. 내 계획은 오직 좋은 결혼만을 바라는 경우라면 훌륭하겠네.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만약 내가 부자 남편이나 그저 아무 남편이라도 꼭 얻어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너 말이 옳다고 하겠지. 하지만 제인은 그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아직은 자기 감정의 크기나 정당성조차 확실치 않아. 그는 빅리를 고작 보름 알았을 뿐이야. 메리턴 무도회에서 4번 춤을 추고 그의 집에서 아침에 한번 보았고 그 뒤로 저녁 식사 자리에 4번 함께했을 뿐이잖아. 이 정도로는 그의 성격을 알기엔 부족하지. 내 말대로라면 그렇겠지. 단순히 같이 저녁을 먹었다면 식성이 좋은지 정도밖에 알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4번이나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잖아. 그 정도면 꽤 많은 걸 알 수 있지. 그래, 그 4번의 저녁으로 서로가 상업보다 뱅덩을 더 좋아한다는 것 정도는 알게 되겠지. 하지만 그 외에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게 별로 없을 거야. 어쨌든 제인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라. 내일 그가 제인과 결혼한다 해도 1년 동안 그의 성격을 연구한 경우만큼 행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결혼의 행복은 전적으로 운이야. 서로의 성향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또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행복이 그만큼 더해지진 않아. 부부는 결국 달라지고 불만거리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결점을 최대한 모르는 편이 오히려 나아. 샬롯, 내 말은 나를 웃게 하지만 옳진 않아. 내가 스스로도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잖아.
엘리자베스는 언니에게 쏟아지는 빅리의 관심을 관찰하는 데 몰두하느라 자신이 그의 친구 눈에 조금씩 흥미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다하시는 처음에는 그녀가 예쁘다고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무도회에서 그녀를 봤을 때도 감탄을커녕 비판만 했고 다시 만났을 때조차 흠잡을 구석만 찾았다. 하지만 얼굴에 뚜렷한 미덕이 거의 없다고 스스로와 친구들에게 단언한 직후 그는 그녀의 검은 눈에서 풍기는 지적이고 아름다운 표정이 얼굴을 특별히 빛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뒤로도 당혹스러운 발견은 이어졌다. 비판적인 눈으로 그녀의 몸매에서 완벽한 균형이 깨진 부분을 몇 가지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체형이 경쾌하고 매력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녀의 태도가 유행에 맞는 세련됨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 자연스럽고 유쾌한 기질에 매료되고 말았다. 물론 그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자신과 어디서든 불편한 분위기만 풍기는 남자, 그리고 춤출 만큼 예쁘지 않다고 한 남자로고만 여겼다. 다하 씨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직접 대화하는 첫걸음으로 다른 이와 나누는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다. 그의 이런 행동은 곧 엘리자베스의 눈에 띄었다. 그것은 루카스 씨의 저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였다. 다하시 씨가 제 대화를 엿듣는 건 무슨 의도일까요? 그녀가 샬롯에게 물었다. 그건, 그건 다하시 씨만이 대답할 수 있지. 하지만 그가 또 그러면 제가 그의 속셈을 눈치챘다고 분명히 알려줄 거예요. 그의 눈길은 아주 빈정거리는 듯하고 제가 먼저 뻔뻔스럽게 굴지 않으면 금세 그 앞에서 기가 죽고 말 거예요. 곧 다하시가 다가왔을 때 샬롯은 친구가 그를 직접 시험해 보라고 부추겼고 알리자베스는 즉시 이렇게 말했다. 제가 포스터 대령에게 메리턴에서 무도회를 열어달라고 졸랐을 때 제 말솜씨가 유난히 좋지 않았나요, 다하시 씨? 대단히 열정적이었죠. 하지만 무도회 얘기라면 하지만 무도의 얘기라면 언제나 숙녀들을 열정적으로 만드는 법이니까요. 우리에게 엄격하시네요. 곧 엘리자의 차례야. 루카스 양이 말했다. 내가 악기를 열 테니 무슨 일이 따르는지 알잖아. 넌 정말 이상한 친구야. 언제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연주하고 노래하길 바라잖아. 내가 음악적인 허영심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귀중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 차라리 하지 않겠어. 이 자리에선 최고의 연주자들만 듣는 게 습관일 텐데. 하지만 루카스 양이 거듭 권하자 그녀는 결국 이렇게 덧붙였다. 좋아, 해야 한다면 해야겠지. 그리고 다하시를 흘끗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속담이 있죠. 숨은 죽시킬 때 아껴라. 그러니 저는 제 숨을 아껴 노래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듣기에 즐거웠으나 뛰어난 수준은 아니었다. 한두 곡 노래를 부른 뒤 몇몇 사람들이 다시 노래해달라고 권하기도 전에 동생 메리가 악기에 앉아버렸다. 메리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못생겼다는 이유로 지식과 기회에 열심히 매달렸고 늘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하지만 천부적인 재능이나 세련된 취향은 부족했으며 열이가 오히려 딱딱하고 잘난 체하는 기색을 주어 그가 성취할 수준을 오히려 해쳤다. 엘리자베스는 훨씬 잘하지는 못했지만 자연스럽고 꾸밈 없어 듣는 즐거움이 컸다. 메리는 긴 협주고 끝에야 동생들과 루카스 집안, 몇몇 장교들이 요청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민요를 연주하여 칭찬과 감사의 말로 겨우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은 곧 방 한쪽에서 춤을 추며 흥겹게 어울렸다. 다하시는 이런 저녁에 시간을 대화 대신 춤으로 보내는 것에 조용히 분노하며 자기 생각에 몰두하느라 옆에 있던 루카스 경조차 눈치채지 못하다가 루카스 경이 말을 걸어왔다. 다하시 씨, 젊은이들에게 춤만큼 훌륭한 오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춤을 세련된 사회의 첫 번째 세련미 중 하나로 여깁니다. 물론이죠. 게다가 덜 세련된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개인들도 춤은 추니까요. 루카스 경은 미소만 지었다. 보시오, 당신의 친구가 아주 훌륭히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빅리가 무리에 합류하자 말을 이었다. 당신도 춤에 능한 분일 게 틀림없습니다, 다시 씨. 제가 메리턴에서 춤춘 걸 보셨을 겁니다. 네, 그때도 무척 즐겁게 보았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도 자주 춤을 추십니까? 아니요, 전혀. 거기서는 예의상 춤을 추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디서든 가능하다면 예의를 차린 춤은 피합니다. 루카스 경은 대화를 이어가려 했으나 다하시는 대답할 의사가 없었고 마침 엘리자베스가 다가오자 그는 갑자기 기사다운 행동을 하고 싶어졌다. 친애하는 엘리자 양, 왜 춤을 추지 않으십니까? 다하시 씨, 제가 이 아가씨를 아주 훌륭한 파트너로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두고 거절하실 수야 없겠죠. 그러면서 엘리자베스의 손을 다하시 씨에게 주려 했다. 다하시는 크게 놀랐지만 기꺼이 받으려 했으나 엘리자베스는 곧 손을 거두며 불편한 기색으로 말했다. 저는 전혀 춤출 생각이 없었답니다. 파트너를 구하려 이쪽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하시는 정중하게 함께 춤추자는 청을 했으나 헛수고였다. 엘리자베스는 결심이 확고했고 루카스 경의 권유도 그녀를 흔들지 못했다. 엘리자 양, 당신은 춤을 너무 잘 추시는데 제게 그 즐거움을 거절하다니 너무 잔인합니다. 이 신사부는 춤을 좋아하시진 않더라도 우리를 위해 잠시쯤은 기꺼이 응해 주실 겁니다. 다하시 씨는 늘 정중하시지요.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이 유혹을 생각한다면 그분이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누가 이런 파트너를 거부하겠습니까? 엘리자베스는 짐짓 장난스럽게 그를 보더니 돌아섰다. 그러나 그녀의 거절은 오히려 다하시의 호감을 해치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흐뭇한 마음으로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빅리 양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녁을 보내는 게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일인가 하고 계셨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루하면서도 시끄럽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당신이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듣고 싶군요. 전혀 아닙니다. 제 마음은 훨씬 더 즐거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에서 빛나는 한 쌍의 눈이 줄 수 있는 큰 기쁨에 대해서 말이지요. 빅리 양은 즉시 그의 얼굴을 주시하며 누구의 눈이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켰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다하시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엘리자베스 베넨 양입니다. 엘리자베스 베넨 양이라니. 빅리 양은 놀라며 되뇌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을 두신 겁니까? 제가 언제쯤 축하를 드려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숙녀의 상상력은 참으로 빠르지요. 감탄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결혼으로 단숨에 뛰어넘습니다. 이쯤이면 축하 인사를 하실 거라고 짐작했죠. 그렇게 진지하시다면 저는 벌써 모든 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정말 멋진 장모님을 두시겠군요. 물론 항상 펜벌리에 함께 계실 테고요. 다하시는 그녀의 빈정거림을 완전히 무심히 듣고만 있었고 그의 침착한 태도에 안심한 그녀는 재치 넘치는 말들을 계속 쏟아냈다.